2023 대한민국경제정책대담. 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양희입니다. 요즘 참 경제 어렵다고 그러죠. 복합위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홍성국 의원님을 모시고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로 세 가지 주제로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올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번 정부는 3대 개혁을 통해 가지고 2027년 가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하겠다. 이 길을 극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 좀 홍 의원님 말씀을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홍 의원님이 그리는 한국 경제 청사진,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홍 의원님은 중고사 리서치센터장도 하시고요. 또 사장도 하셨습니다. 리서치센터장 하다 사장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국회로 오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간 조직은 상명하복, 피라미드식의 어떤 조직인데 정치 조직들은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이거든요. 당원이 됐건 국회의원들끼리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서열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책을 형성해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가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드리는 마케팅까지 다 하니까 기업에 있어서 일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자기 개인기만 갖고서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 범위가 좁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이 다 영역이 돼서 그걸 궁극적으로 법까지 만들려면은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어렸을 때 한 10% 정도 됐는데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져 현재 2% 안팎으로 추정하거든요.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진지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우선 우리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글쎄요, 우리가 경제개발 시작한 지 이제 60년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60년이 됐는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싼 임금을 통해서 수출로 성장을 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수입 대체 산업들을 유발해서 나름대로 이제 내수 경제를 키우면서 수출하고 같이 오다가 우리가 수출 중심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70년대부터 계속 우리 성장은 수출이 주도해왔던 그런 성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와 수출의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우리 좀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왔죠. 우리 교수님 너무도 잘 아시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4, 5천 불 되는 국가에서 내수 비중이 이렇게 낮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를 애초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는 수출 증가율보다 내수가 좀 더 붙어가면서 저는 이게 나쁜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낮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째 우리 성장 전략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고 수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다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제국의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잘 아시지만은 21세기 들어서 브릭스, 특히 중국이 도약하면서 한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낮은 인건비에 의존한 단순 조립 가공형 산업들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또 어떤 경합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잠재 성장률 하락이 이렇게 낮아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중국의 요인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역 수지 흑자국이 됐는데 작년부터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 산업을 이렇게 대체해 나가면은 우리가 마치 이어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산업인데 그 부분에서 앞서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IMF 이후에 IT, 바이오 이런 쪽에서 또 자동차 이런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이뤘지만은 아직도 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은 소재가 철강, 화학, 정유인데 소재, 그 다음에 산업재, 기계, 조선, 건설, 운송, 그리고 자동차, IT 이 비중이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 되거든요. 매출 비중은. 그러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균형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중국과 베트남으로 다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도 편중성이 상당히 심한데 이 산업이 세계적인 공급광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올해 경제 개발한 지 환갑이 됐는데 앞으로만 달려왔지 우리가 뒤나 옆은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많은 갈등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에 있어서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지금 오니까 이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사회의 연금 제도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3만 5천 불의 국민소득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역시 내수가 성장 못하는 어떤 커다란 요소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우리 이제 노사 문제라든가 또 사회 갈등 수준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딴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측면이 있죠.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총요소 생산성, 자본이나 인력을 제외했을 때 한국이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은 딴 나라도 우리나라 비슷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도 정치가 얼마나 불안하면 대선 불복해서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고 딴 나라도 보면 요즘 새롭게 막 독재 정부들이 막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한국이 그런 내적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경제학 효과에서 우리 잠재 성장률 결정한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이다. 그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참 총 요소 생산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사회적 가치의 격차,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대통합 이런 걸 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한데 정치하시면서 그게 좀 어떻습니까? 사회 통합이라는 게 어느 나라 정치권의 제1번의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통합적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일종의 병영국가 같은 나라. 우리는 그렇게 커왔잖아요. 하나로 딱 해서 가자 앞으로 깃발 들고 가면 딱 따라. 근데 그게 다 옳은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생각들이 좀 틀려지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베이비 부머가 지금 1년에 80만에서 90만씩 은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선진국을 만드신 주역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생산의 주역에서 이제 복지의 대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생각들이 많이 틀려지는 거죠. 직업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사회 전체보다는 개인의 어떤 미래라든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딴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사회 통합 문제를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에서 그런 영역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초선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더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 진짜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죠. 별 말씀이다. 제가 우리 뉴스필에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성장률 한번 쭉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각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있었는가.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고요. 이번 정부 컷이 정책 방향이 그 계단식으로 떨어진 성장 계단을 한번 올라서 보자.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강조하죠.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도약하자. 그리고 나누자.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한마디로 그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5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 떨어졌는데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근데 자유가 좋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올라와서 자유가로워야지만 시장이 성장하고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추진하는 세력의 주체들은 자유가 아니라 개발 독재 시절에 교육받고 그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주로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면은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자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냅두게 되면은 사회적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고,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한 30년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죠. 어느 나라나 이제 신자유주의가 사라진 지 지금 10년이 넘었죠. 저는 신자유주의 사라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사라졌는데 지금 다시 낙수 효과라는 기본 컨셉을 들고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고 과거로 백을 한다. 과거로 백을 한 경제 사상과 경제 철학을 갖고 한국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더 큰 혼란만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자유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나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고, 그리고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개발 독재 시절을 흉내내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반론 같은 것도 펼칠 수 있을 텐데. 반론을 저는 못할 거로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서 잘못된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정책 실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을 못할 거로 봐요.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개혁이라 했을 때 지금 연금개혁, 저도 연금개혁 진짜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연금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데 이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연금도 또 직영연금들이 있잖아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같이 이제 해야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까지 같이 해서 좀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맞다. 지금 늦으면 안 된다. 사실은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의 개혁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이 돼서 이걸 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을 이제 공론화를 놓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연금 개혁을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젊은 층이 더 원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 개혁은 또 어려운 고령자층에서 병원을 많이 가시니까 현 시스템이 더 좋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이게 다 국민들 간의 세대 간의 그다음에 자산의 어떤 보유 비중에 따라 생각들이 너무 큰 건데, 이걸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가족 내에서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대학에서 예를 들면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가 진짜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더 큰 그림으로 개혁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한국의 미래가 없고, 오늘의 주제인 잠재 성장률 하락해서 근본적으로 한국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교육 때문에 섰는데 교육 때문에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개혁은 저는 100%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툭 던지듯이 하거든요. 이거 공론을 오래 해야 됩니다. 현 정부가 5년이면 5년에서 한 1, 2년은 협의해서 이해 관계자들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가운데로 모이죠. 워낙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건 너무도 이 난제를 풀기가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왜냐하면 이번이 가장 심각한 이유는 요게 뒤에 세대 간의 갈등이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구가 단군 할아버지 이후 인구가 쭉 줄다가 고원을 형성하고 꺾어지는 시점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역사상 처음 하는 거니까 갈등이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고 한국만이 아니라 이 완만하게 인구가 늘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유럽도 수십 년에 걸쳐서 아직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보면은 우리 기업 부채가 작년 2분기 기준으로 뭐 GDP 대비 107%, 세계 평균보다 높고 가계부채는 10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예, 그런데 정부 부채는 작년 2분기 기준인데 국제결제은행 기준은 45%로 우리가 정부 부채는 제일 낮아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 정치 철학과도 관련이 될 텐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나라가 이 GDP 대비 이제 코로나에 쓴 비용이 한 8% 정도 GDP 그만큼 늘었거든요. 8%. 근데 딴 나라들 보면은 뭐 다 15, 10, 뭐 16, 10% 중반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 재정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딴 나라들은 민간 부채가 안 늘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10% 이상 늘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중에. 두 개를 합치면 정부가 늘어난 거랑 가계가 늘어난 걸 합치면 다른 선진국과 한국이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또 파이가 그만큼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뭔가 어딘가 돈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역할을 가장 적게 하고 민간이 빚을 내서 코로나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논란들이 많이 있고 퍼주기 뭐 했다 하는데 다른 나라 분들이 정말 웃을 거예요. 한국같이 하는데 무슨 퍼주기를 했다고 하는 건 그런 논쟁 자체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교수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거저가 없듯이 공짜 점심이 없듯이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국가잖아요. 중국은 예외를 했을 경우에. 그 배경에는 민간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기업 부채도 좀 늘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늘려갖고서 늘어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부채 늘어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자꾸 내몰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빚을 계속 늘리는 또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있네요. 또 하나는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소비가 디지털화되면서 아예 이 산업들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고 역으로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잖아요. 아직도 저기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부채가 많거든요. 이익을 거의 못 냈으니까 그 애들이 가져가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서는 오케이. 왜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배터리나 전기차 투자, 바이오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력이 상실한 기업들이 이게 부채가 느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레고랜드 발로 다른 나라보다 금융시장이 정말 크게 요동을 쳤던 것도 이 기업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빅테크와 같은 우리의 디지털 경제로 가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와 경쟁하던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빚을 늘리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유예받은 게 140조 원나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됐으면 그만큼 부채가 늘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채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어찌됐건은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다른 선진국 G20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경계를 좀 해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좀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뭐 흔히 우리가 반도체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투자를 더 해야 될 때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기존의 6%에서 10%로 민주당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정부안은 8%였고요. 20%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 아닙니다. 양향자 의원이 제기한 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이걸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원래 그쪽은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6%에서 우리가 10으로 올려놨다는 얘기는 그 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는 투자를 하면 투자 증가한 것을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채를 더 많이 늘려갖고서 투자를 하고 투자했을 때 그 비용을 상당수 국가가 보전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앞서 얘기한 대로 자유라는 측면을 한번 보면 기업 경영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냐 얘기죠, 역사적으로. 그죠? 아담 스미스 이후에 물론 가끔은 있었겠지만 기업이 뭘 투자하라고 투자 품목도 가르쳐주고 거기다 투자하면 돈을 얼마 세금을 깎아줄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자유를 뭐 하게 한다? 이건 말이 모순이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딴 나라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TSMC, 대만 TSMC에 중국에서 타이페이에서 고속도로를 20년 전인가 놔줬었거든요. 우리나라도 SRT 보면은 삼성전자 공장 앞에 역 있는 거 대부분 모르세요. 지제역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GTX도 잘 보시면은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나가게 우리도 암암리에 다 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스마트한 정부가 먼 미래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표시가 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통상 마찰이 있어서 숨어서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과거와는 달리 경제가 가는 방향까지도 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K 뉴딜이라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실무자로 참여를 해서 봤는데요. 그때 만들어 놓은 많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가는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설계도 같은 걸 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도 그 K뉴딜을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어디는 강조하고 어디는 줄이고 할 뿐이지. 그래서 어찌됐건 정부가 경제와 산업의 방향까지도 이제는 방향을 나침판에서 이제 끌고 가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정부고, 또 하나의 정부 역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이건 짧게 보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걷어들이고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돼서 부도나면은 다음에 아무리 경기가 좋아봤자 부도난 사람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부도 안 나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올해 22년이 IMF보다 더 어려운 거, 특히 뭐 우리 교수님이 한국의 닥터돔으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정부는 여전히 그 예산이나 이런 것,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들이 잘 알아요. 나빠질 때 정부가 받아주고 올라오면 눌러줘서 안정 성장하는 게 최고의 적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뭐 여름 정도 되면 추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경제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3분기쯤에 가서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추경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벚꽃 필 때쯤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 방안이니까 정부가 쓰는데 이제 지출을 늘린 거하고 감세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정부는 좀 감세 쪽으로 조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 추경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네. 어쩔 수 없이 지출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SK 최태원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거기는 팍팍 밀어주고 대증요법으로 전반적인 뭐 법인세 인하나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 그걸 대기업 오너 경영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디다 돈을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인류 공통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게 그린이겠죠. 이런 데 돈을 쓰자라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시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ESG예요. 현 정부 들어와서 ESG란 말이 사라졌는데, ESG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세냐 증세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최태원 회장 얘기대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플러스 알파로 저는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의 성장 산업 관련해서 추가로 더 우리가 과감하게 세액 공제를 통해서 해주고, 나머지 그 법이 최고 법인세가 세전손익이 3천억 이상이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3천억 이상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세전이익이? 그거 뭐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10%도 안 되죠. 100여 개 되는데요. 작년 21년, 22년 기업 이익이 좋아갖고 130개, 40개 될 겁니다. 상장기업 기준만 놓고 제가 다 두드려 봤어요. 봤더니 제일 많은 게 금융기관이에요, 일단. 금융기관에 법인세 1% 깎아줘서 아무 영향 없어요. 금융기관에 뭐 예를 들면은 은행, 증권, 보험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들 있죠. 지주사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지주사는 그거 배당하라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서 세금 1%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은 지금도 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려서 그런 기업에 도와주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 도와줄 틈이 없어요. 거기는 냅둬도 먹고 삽니다. 대신에 세계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업들을 도와줘야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여야의 차이죠. 여당은 다 낮추자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1% 낮춘다고 그러면 백화점이 뭐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1% 싸게 팝니까? 그건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면 사람들이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그걸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 세금 논쟁에 있어서도 교수님도 너무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 법인세율이 높다라는 거죠. 딴 나라들은 지방정부 법인세율도 있거든요. 그걸 플러스 하면은요, 한국이 되게 낮아요. 그 더하기 빼기도 안 하고서 한국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보수 언론들 막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초선 지방의원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죠. 좀 더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 안 써져갖고. 예. 자, 첫 번째 주제로 왜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번 계단을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이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3대 개혁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제위기 극복과 제도혁명을 마련해가지고 2027년 이번 정부 마지막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 어떻게 4만 달러 달성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인프레랑 뭐 이런 거, 1인당 국민소득은 이게 실질로 안 하니까 그냥 경상으로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딴 나라가 너무 못해갖고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돋보일 텐데, 4만 달러 가능성은 조금은 4만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워낙 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번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나사가 다 풀렸다가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쫙 풀어놨다가 다시 조립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하여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건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딴 나라가 어려워져서 제가 지난번 대선할 때 이제 저희 당에서 경제 비전으로 글로벌 탑 5를 제가 그 정책을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우리가 이태리 제꼈고요, 스페인 제꼈죠. 우리 프랑스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영국도 뭐 그렇죠. 그래도 캐나다는 특수한 나라죠. 자원이 많고 인구 적고요. 제가 한국이 이 랭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잠재적인 저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4만 달러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명목 성장률이 한 3%, 그 다음에 뭐 달러 기준이니까 환율이 계속 그죠. 연평균 한 3%씩만 떨어졌더라도 한 2027년에는 4만 달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대안경 환율에 의존하는 안경이고요. 어떻든 이거를 그 3대 개혁을 통해 가지고 달성하겠다. 그런데 뭐 3대 개혁 너무나 복잡한데 혹시라도 정부의 그 3대 개혁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간단히 좀 3대 개혁이 뭔지 우리 청취자를 시청자를 위해서. 인류가 세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더 길게 보면은 유발 하라리가 2만 년 전에 인지혁명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살아오는 이 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증대되고 인구의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만든 게 연금, 교육, 뭐 이런 노동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항아리형을 지나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역사적인 과제가 몇만 년 만에 나오는 역사적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관계가 세대 간에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간에 그리고 글로벌 기준하고도 또 비교를 해서 한국이 잘 나가는 이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논의는 뭐 충분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다 5년 전에 보니까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제 늦게 받게 한다고 60세를 65세로 이제 늘리는데 그때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래 못 산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분들이 추우니까 보드카를 많이 드셔서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성 평균 수명이 59세였대요. 59세인데 60세부터 준다고 하죠. 그런 독재 국가에서도 데모하러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금 개혁을 한 번에 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 개혁한 게 그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장관 있을 때 조금 손대고 그다음 또 거의 20년 지금 그냥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국민들도 받아들이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당에도 항상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대신에 한 번에 어느 날 아주 진짜 이상적인 구조로 쫙 한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지혁명부터 뭐 유바라 2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쭉 이렇게 왔는데 그걸 일거에 바꾼다?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오히려 지금 얼만큼 해놓고 5년 지나선 또 이렇게 하고 또 5년 지나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뭐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나가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더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양극화의 문제, 지금 소득 양극화에서 자산 양극화, 자산을 양극화됐는데 이걸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은 한국은 국민 통합은커녕 뭐 한국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서
진짜 솔직하게 상황을 좀 알려주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단계별로 간다. 이런 원칙으로 하면은 그것 되고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 학생 수 계속 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대학은 뭐 지금 뭐 십몇 년째 전혀 공락금 올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럼 이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잘못되지 않아요. 대학은 실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수도권 대학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지방 대학들은 안 되니까 자꾸 지방을 안 가는 거예요. 지방대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게 거기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 대학은 교육비가 낮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을 사실은 만들어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해서 대학 교육도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이 대학 교육이 중요한 게 요즘에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이 있던데 요즘은 국가가 아까 그 더 발전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 왜 그랬냐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 때 잘 알아듣고 잘 열심히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잘 쓰려고 하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이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핸드폰 사용법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뒤떨어져서 그 나라의 성장을 한계 부딪힌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는 틀리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공부 많이 한 세대일수록 핸드폰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 교육이 우리나라가 참 열심히 잘해왔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좀 동떨어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대우증권 사장할 때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5개월, 6개월 기수별로 5, 6개월씩 합숙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네 대학에서 배운 거 아무 쓸모 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는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거 다 가르쳐 줄게.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 줬고 애들 현장에 딱 넣었더니 한 1년 그리고 현장 가서 1년, 1년 반 되니까 한 3, 4년 차와 비슷한 성과를 내더라고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교육은 저는 대학 교육 이제 중등교육 다들 교육 내용도 손을 봐야 되고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손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개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기계가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뺏어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대충 저희 또래요. 베이비 부모들이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 이후부터 또 노조에 관련된 분들의 연령이 급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게 시간으로 조금 지나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노동자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자만 했으면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또 만든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미국의 테슬라. 그 머스크가 한국에서 아마 경영을 했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아요. 아마존의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아마존 베조스, 저도 베이조스인데 아마존의 그 소유자도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은 5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라든가 미국의 디즈니 이런 데들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사람을 임금을 하도 그 샌더스 의원이 그 당시 뭐라고 해서 2배를 한 번에 올린 적이 있어요. 2018년인가 그때죠.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측이 다 선량한 의무를 다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역시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균형 있게, 딴 말로 얘기하면 ESG 하면 돼요. ESS와 G잖아요.
그러니까 S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또래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들끼리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 대해서 큰 돈을 벌고 누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왜 그 이전에 우리나라 재벌들 40, 50대 재벌 3세보다 사회를 보는 눈이 더 뒤처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에서 MBA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런 친구들이 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돈 번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ESG는 S에 대해서 전혀 이 관심도 없고 뭐 해갖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재벌 3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초 겪는 거 다 받고 어려서부터 좀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일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 교육이 중요하고 또 노동개혁을 논하면서도 우리가 ESG의 S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는 해줘야 되고 노동계층에 있어서는 또 노동자든 노동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연금개혁 뭐 단계적으로 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앞으로 10년간 목표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니까요. 그 고갈 시점이 2049년에서 2057년으로 연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떻든 단계적으로 교수님이 자문위원 하시니까 수익률이 잘 나오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2% 정도가 잠재 성장률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금리도 높을 거고 연금 수익률에도 좋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 문제는 성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정도. 그래서 어떻든 우리 잠재 성장률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그 국민연금 이사장 한 분이 10몇 년 전 일인데요. 아침마다 TV 라디오 광고를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그 당시 그 임의 가입자들 막 캠페인할 때 국민연금 안전하고 뭐가 안전하냐고 그 당시 2060년에 고갈된다고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있으면서 이사장은 아침에 나와갖고서 안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한다 해서 왜 거짓말하냐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3대형의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 이게 참 사회적 대탑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근로시간 탄력 운용, 예, 그 다음에 호봉제, 정년 연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서 하나씩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회사의 CEO나 오너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의식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종업원이 30년씩 근무한 친구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야박하게들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은 그런 직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많은데 일정 부분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작년도에 금융기관들이 일단 수익은 좋았고 올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대부분이 금리 전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CEO가 잘못한 거거든요. 저는 유임되고 아무 잘못 없이 리테일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머리를 쓰는 우리 금융권 후배 CEO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이 좀 있어라. 이런 CEO 하셨으니까. 예,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정년이 60세일 때 이제 제가 CEO를 했는데 60세인데 일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60이라는 것 때문에 임원을 하자니 좀 그렇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하면은 그러면 본봉을 좀 깎고 다른 직위로 그냥 이사나 다른 직위를 줘갖고 금융권 같이 성과가 바로바로 측정이 가능한 데니까
자기가 벌은 돈의 일정 부분을 회사와 같이 이제 나눠서 하게 되면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65세까지도 다닌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노사운동 할 때 보면은 가장 핵심 이슈가 과거에는 임금 인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년 연장이었어요. 그리고 짧게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시 이제 임금 인상으로 되고는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65세는 젊잖아요. 젊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깎고서 좀 일하자고 하면은 충분히 하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부장을 하다가 가장 큰 문제 안 데리고 있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 문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장을 하다가 이제 밀려나고 후배가 부장이 되고 옆에 있으면서 임금 피크질하면 그 조직이 엉망이 돼요. 왜냐하면 부장은 자기가 좀 소신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선배가 옆에서 이렇게 책상만 놓고 앉아 있게 되면 뭐 그렇죠. 그리고 부장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선배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한테. 조직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미묘한 문제 있어요. 특히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따라주고 후배님이라고 잘 따라주고 하는 그런 또 문화도 함께 만들 필요가 있고 제조업이야 하는 일이 뭐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좀 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논의를 거치고 일자리로 새롭게 들어오는 인력들이 이제 대학 졸업생들의 지금 아마 뭐 들어오면 6, 70만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연령 총 인구가요. 예를 들면 제가 63년생인데 85만 명인가 얼마 돼요. 어찌 됐건 그분들이 60을 넘은 거거든요. 뭘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렇겠지만 그럼 요걸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충분한 경험을 위해서라도 특히 뭐 제조업이나 종합무역 상사 계시던 분들은 해외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한국의 산업단지를 통으로 수출하자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해외 공장을 많이 짓는데 가다 보니까 특수한 인력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울산 산업단지다, 뭐 마산 산업단지다. 똑같은 모델을 더 잘 만들어서 베트남에 준다든가. 싱가포르가 베트남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면은 그분들이 일단 가서 몇 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그런다고 거기 가서 일하는데 뭐 내가 10년, 20년 일하겠다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통역도 끼야 되고 하지만 조금만 깎아줘도 새로운 거다 보면은 이거는 서로 간에 좀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뭐 노동개혁은 지금 정부에서 가감히 추구하려고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노동개혁에서는 저는 지금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그럼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 그 총리가 우리 그 사회적 대통합 한번 해보자. 그 총리실에서 각 경제 단체들 다 모았거든요. 모아가지고 했는데 한 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이번 정부 총리도 뭐 총리 인선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현재로 와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직 노동장관이 최근에 노동장관 올해 경험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빅스텝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 소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각 사회 단체자들이 나한테 뭐를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자기가 양보할 것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은 사회적 타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제안을 했던데. 하여튼 그게 케네디가 그런 말 했나요? 국가가 무엇을 뭐 케네디죠? 비슷한 국가가 이야기. 뭐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그게 지금과 같은 어떤 개인주의 시대에서 정말 시대 뒤떨어지면 노동개혁을 방해하는 언급이죠. 그런 언급은 안 하는 게 낫죠. 예. 하여튼 개혁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하고 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산업별로? 때문에요. 산업별로 나는
특성에 맞게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이걸 대직육법으로 하나로 다 하고 싶겠죠.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딴 나라는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도 보면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은 디지털,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필요하지, 뭐 건설 인력이 필요합니까? 뭐 음식료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쪽은 남잖아요. 거기 그만두신 분이 디지털 갈 수 있냐? 못 가잖아요. 산업별로, 지역별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맞게 세심한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논하면은 반발만 커지고 오히려 국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책을 할 때는 인공위성 타고 하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타서 위에서 지구를 전체를 다 내려다보면서 해야고 그래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가 앉은 이 자리에서 의식은 20년 전, 30년 전 본인이 가장 전성기 때 또 한국이 가장 고성장하던 시기를 그 모델로 이게 된다? 택도 없는 얘기죠. 아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우리 세대가 아버지한테 공손했습니까? 제 자식들이 뭐 저에 대한 태도를 보고 말 더 안 듣고 집안도 안 되는데 그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위기야 나타나는 저는 이번 위기를 대전환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어갈 리더들이 거의 다 과거형 인재라는 게 가장 암담한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하여튼 개혁은 해야 되는데 산업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요. 정말 이제 우리 홍 의원님 상상하는 한국 경제 미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이 되시기 전에 그 수축사회라는 책, 저도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어왔습니다. 뭐 스테디셀러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축사회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축사회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커왔던 시대는 팽창 사회였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파이 분배가 더 커지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 그 전제는 인구도 항상 늘고 있고 경제도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왔던 거고요. 그러나 21세기를 돌아서서 특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팽창사에서 저는 수축사회로 갔다. 우리 파이가 이렇게 커지던 날은 여기서 일단은 제로섬이죠. 정지된 정도고요. 정지됐는데 어떤 나라는 커지고 어떤 나라는 줄고 그러겠죠. 근데 왜 주느냐? 첫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다. 환경하고 안전입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의 회복력의 시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외계인이 먼 여행을 와서 지구를 딱 왔는데 지구의 가장 나쁜 것, 지구에 대해서 지구를 가장 해악을 끼치는 걸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를 하고 지구를 좋은 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거 대상 1호가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막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참 비유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쓰던데 환경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우리 삶으로 들어간 거죠. 가까이는 내 집안의 공기청정기부터 뭐 연수기 뭐 이런 거 뭐 건강식품들 다 먹고 있고 멀리는 집에서 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서 태양광을 하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로 우리 시스템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던데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냐 다 합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사람들의 숫자, 소비자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거죠. 세 가지를 놓고 스토리를 만들면 안 써도 되는데 옛날에는 안 쓰던데 돈을 쓴다. 환경에. 돈 쓸 사람은 준다. 물건은 생산성이 증대해서 많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공급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사의 개념은 이 세 가지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 갖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고 공급과잉이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합시장이 되다 보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많은 국가들끼리 싸워야 되고 싸우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제로섬 전투적인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큰 대의보다는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은 더 이기주의화되고 사회성은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는 세상. 이걸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제가 수축사회라고 엮어 놓은 거고요. 지금도 그 수축사회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어긋난 거고요. 이번에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다시 수축사회로 또한 복귀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축사회로 들어섰다 보니까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것도 네. 그런 의미에서 파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네. 둘이 같이 먹을 수가 없다요, 파이가. 네. 한 사람이 사라져줘야지만 내가 많이 먹는다는 이런 원론적인,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가 다시 야만의 세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국가 대 국가에도 되고 우리 사회 내부로도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하다 보면 미중 패권 전쟁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국가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혹시 제가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잘해야 된다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전쟁은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라든가 뭐 또 금융으로 가서 통화 전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둘이 싸우는 무기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놓고서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개의 제품이 돼서 한국이 진짜 매우 어렵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진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이 하던 등거리 외교, 뭐 양다리 걸치기 뭐도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총체적인 좀 컨트롤 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잇따른 말실수라든가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미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게 되면 양측의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워낙 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영역들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돼도 안 되고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전략을 짜고 국민들이 좀 그것 좀 알아서 노이즈 효과도 좀 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예측보다는 그 미국의 그 파월 의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작년 7월인 건데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한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민첩하게 가장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번 경제 위기가 를 돌파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되고 사람마다 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국을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미국을 가야 된다, 뭐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 뭐 이런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어떤 우리가 큰 대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스트레치라고 해서 대전략 하에 어떤 때는 힘들어도 우리가 의지를 지켜나가면 딴 나라가 또 넘볼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약간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냥 무슨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 예산 정책처가 2031년까지 뭐 우리 인구 구조, 뭐 노령화 어떻게 되고 우리 잠재 성장률 2%, 명목은 한 4% 이렇게 잡았던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10년 후에 한국 경제의 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 알면은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 60년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이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문제가 적은 나라도 드물 정도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올 10월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또 투표한다고 하죠. 아니 나라를 자르겠다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태리도 그러죠. 이태리도 북부랑 남부랑 그러잖아요. 스페인도 그러잖아요. 스페인도 나라 나누자고 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좀 자신감 같아요. 딴 나라들 별 수 없다. 러시아 보면 저게 나라입니까? 지금 하는 짓을 봐도. 그렇죠. 중국도 지금 이제 중진국 함정에 저는 빠진다고 봐요. 빠지고 있는 듯하고 중국의 정치 체제가 이 시장 경제를 흡수하려는 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개발 독재로 더 회귀를 하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은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한국을 건설한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인데 다 건설해 놓고 한국만 문제 있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딴 나라 보시면 문제 훨씬 심각하다. 일단 자신감을 갖자. 우리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혁들이 뭐 현 정부에서는 연금, 노동, 대학 교육 개혁인데 이제 대학 교육 개혁을 지금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건강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혁에 인구 구조로 지금 존재가 어려워요. 이것도 해야 되죠. 국토 균형 발전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고령자 뭐 돌봄을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식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밀가루 같은 거 100% 수입하듯이 우리가 쌀은 남는데 딴 거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조정한다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상당수가 갈등과 관련된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수축 사회가 되면서 일종의 제로섬, 누가 좀 이익이 되면 누가 손해가 나오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 조정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죠. 2030년이 아니라 2040년, 50년에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스스로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독일도 돌파할 거로 봅니다. 지금 우리 위에 이제 미국 밑에 큰 나라 중에서는 독일이 있고, 그 밑에 뭐 우리가 일본도 제낄 거고, 10년 내로는 일본, 프랑스, 영국 저는 제낄 거로 보거든요. 우리가 탑3까지 갈 수 있는데 독일도 제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서 우리가 좀 힘을 모은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지금 단계에서는 60년 만에 많은 부분들을 지금 말 그대로 개혁. 근데 개혁은 하기 굉장히 힘든데 성과는 한참 오래 걸리거든요. 한참 있다 나타나는 시간차가 있어요. 타임렉이 있어갖고 지금 개혁하면 뭐가 달라졌는데 다른 거 없는데, 근데 그 효과는 3년, 5년, 10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진짜 개혁에 나서는 게 아프지만, 우리가 충분히 저는 뭐 미국을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되게 뭐 탑3 정도도 제가 보면 10년은 어려도 20년 내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 가려면 어떤 산업들이 좀 이끌어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산업을 주도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좀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래에 어떤 산업을 좀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 K뉴딜을 하면서 우리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정했을 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정한 거거든요. 그건 다 맞죠. 그런데 여기다 추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수소 기술이라든가 뭐 또 AI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태동산업이긴 하는데, 그건 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한다기보다는 규제를 해제해서 하는 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을 짓고 여기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시설 투자와 관련되는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산업들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딴 사람들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에 가면은 가장 맛있는 그 음식이 뭐 비비고 만두라며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유럽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이든지 세계 1위가 되면 돈을 벌어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아니 우리 라면도 세계 1위잖아요. 만두도 세계 1위 하는 거잖아요. 비비고 만두가.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요즘 한우 같은 게 일본 와규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한우도. 그러니까 음식료도 F&B 음식료에서도 우리 그럴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우리 수제 맥주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수제 맥주 상품화돼 갖고서 여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조만간 수출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물이 좋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산업에서 세계 1등을 만들면 되느냐. 네? 탑티어를. 우리가 지금 6, 7등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세계 6, 7등 하는 회사가. 그런데 1등이 되게 되면 1등이 다 먹잖아요. 그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슈퍼스타 한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광고비도 그렇잖아요. BTS 다 먹지 뭐 그 밑에 별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 조용필 나오면 조용필이 다 하고 딴 데서 나가듯이.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졌고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철강 산업에서 포스코가 옛날에 뭐 1등도 갔었지만 지금은 M&A 되면서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포스코가 뭐 예를 들면 수소 뭐 용융 환원법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갖고서 친환경적으로 만들면은 지금도 효율성에서는 1등인데 그런 새로운 기술을 와서 그냥 적극적으로 해보서 철강에서 1등 나온다 이제. 철강에서 1등 나온다. 그러면 모든 산업에서 1등이 몇 개씩만 있으면 한국 그냥 가는 겁니다. 1등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원책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전통 산업에 왜 저게 되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고용은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LNG 선에서 보잖아요. 최근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관으로 이동하던 천연가스가 이제는 배로 이동하는 LNG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운반하는 배를 거의 90% 이상 한국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LNG 선은 1등이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그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 문제가 나온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부 다 이게 산업이 가스 관으로 가던 게 러시아 가던 게 이제 중동이나 다른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배가 되다 1등 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1등 산업을 지원하는 거를 저는 진짜 꼭 좀 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안 돼서. 아이고, 그런 능력 좀 발휘하셔야 되죠. 네, 저도 최근에 좀 울산 몇 번 강의하러 가봤습니다만, 그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표정이 좀 상당히 밝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새 저희 학생들, 젊은 친구들 좀 만나보면은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전자, 포스코, 조선업종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BTS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한류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반도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류에는 그 많은 고용이 창출되거든요, 내수에. 반도체 공장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AS 기계 고장난 거 고치는 사람들이지 난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주는 영향은 한류가 더 클 겁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1등하는 산업들을 많이 만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직업의 가짓수인데 미국이 직업이 한 3만 개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 반이더라고요. 직업의 가짓수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돼야지만 새로운 저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맥주 하면은 뭐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2개만 먹었는데 지금은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고 역으로 두 회사들은 또 외작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다양성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도 만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젊은이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선호하는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떤 희망 이런 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나라가 대학교 입학에서 그 예체능이 전체 입학생의 12%인 나라예요.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한류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체능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BTS가 뭘 할 때 BTS가 만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뒤에 있는 회사가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연예인 BTS 개개인이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태어나서 중진국 후반에 태어나서 선진국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학생들이 너무 입시 교육에만 이제 힘을 하다 보니까 지식의 폭이 좁아요. 지식의 폭을 학생들이 많이 넓혀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넓은 게 좋냐, 깊은 게 좋냐 뭐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게 있어서 수박 겉핥기를 하면 수박 내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겉만 핥았는데 안에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폭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요즘 TV 프로도 보면 공부하는 프로들 되게 많잖아요. 물리학, 역사 뭐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 교육이 좀 잘못된 게 너무 좁고 깊게 올라가는데 좁고 깊게 내려가면은요 그 굴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넓고 깊게 가야 되는. 그런 지금은 우리 문명의 시대에 왔으니까 공부 좀 폭넓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동체와의 삶에 있어서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혼자 컸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내가 싫은 것도 해봐야 되고 나 이외의 사람, 내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도 생활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그 개발 독재 시대 때 세계 기록적인 60년 성장을 보였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병영 국가였죠. 병영 경제. 군대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직이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어로는 코워크이고 한국말은 협업인데 협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와의 어떤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제 학생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하고 관련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네. 특히 특히 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두 가지 놀랐대요. 첫 번째는 한국이 그렇게 재밌는 게임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게 놀랐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 구글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 조회 건수가 급증했었다는 겁니다. 황금이 황금 해야 되니까. 근데 1달러 1,200원, 1,300원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화폐 단위가 한국이 이렇게 낮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만 달러면요. 미국 거 신규 주택이 지금 중간 가격이 한 5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 달러면 미국서 집을 두 채나 살 수 있는 돈인데 한국 10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그 100달러도 안 되거든요. 옛날부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발표되는 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우리 국내가 가지고 있는 국내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1경 702조더라고요. 1경하면 동그라미가 16개. 이거 계산하기 전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IT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거 계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논리는 교수님과 생각이 동일하고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돈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게 베트남이죠. 그런데 이 환율 숫자가 높아서 아주 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숫자가 높으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칙 연산을 그 나라 국민들 수학 실력이 좋지 않을까 농담같이 해보는데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때니까 안정 국면에 되면은 저는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회에 싹 정비를 해놓아야지만 앞으로 가상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 단계로 우리나라의 이제 화폐 단위나 이런 것들을
글로벌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사실 우리가 돈 벌어오는 거 해외 가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러려고 하면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괜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시장에 대한 지금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시장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가는 대로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는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로 시장이 안정됐는데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우리 잠재 성장률, 그다음에 뭐 3대 개혁, 그다음에 우리 경제 미래 청사진을 정말 장시간 아주 자세히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바라건대요. 의원님께서 정말 큰 일을 더 하셔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시고요. 특히 청년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한국 경제 현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홍 의원님을 모시고 정말 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뉴스팸에서 앞으로 이런 걸 우리 홍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각층 지도자들 모시고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